장례식장에는 조용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주변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도 장례 절차를 밟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야 밀려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인 상 앞에는 흰 국화가 가득 놓여 있었고 향초의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든든했던 남편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던 동료 몇 명이 조용히 와서 절을 하고 갔고 몇몇 지인들도 찾아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의 가족들은 원래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에 결혼 이후로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시댁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당일 남편의 누나 한 명만이 대표로 찾아왔어요. 시누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는 순간부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야 하니까 왔어. 시누이는 차갑게 말하며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랑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동생은 더 좋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힘들게 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힘도 없었고 무엇보다 지금 남편이 없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민수 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민수 씨도 생전에 가족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남편과 함께 일했던 동료 한 명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는 시누이의 말이 지나치다고 느꼈는지 저를 감싸듯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과 멀어진 게 누구 때문인데요? 우리 민수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라도 해봤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결혼 후 가족과 멀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웃으며 저에게 괜찮아, 당신이 내 가족이야 라고 말해 주었죠. 저는 그것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말이 저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작은 손이 제 옆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10살 된 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저를 바라보다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아이를 감싸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품 안에서 흐느끼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몸이 흔들리는 걸 느끼며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시누이가 장례식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저를 원망하는 그녀의 감정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실이 밀려왔어요. 이제부터 저는 남편 없이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도 생활이 빠듯했는데 이제는 수입조차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마지막 남은 돈도 다 써버린 상태였어요.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저는 가만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저를 보고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랑 나랑 살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첫날 밤,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아들이 고온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남편 없이 제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자라는 아이를 제대로 먹이고 입힐 수 있을까? 새벽이 되도록 고민하던 저는 결국 작은 종이에 몇 마디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한민석입니다. 착한 아이인데 부디 아이가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못난 애미라 아들을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쪽지를 다 적고 나니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손등으로 서둘러 닦아내며 저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접어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이가 이 쪽지를 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이 아이를 맡게 될 곳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했어요. 그렇게 새벽을 꼬박 새고 아침 무렵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옷과 작은 장난감 몇 개, 그리고 아들이 가장 아끼는 공책과 크레파스를 챙겼어요. 이곳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싸면서도 제 손이 자꾸 멈칫거렸어요. 이대로 정말 보내야 하나? 내 손으로 내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을까? 그때 침대에서 조그맣게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가? 우리 여행가? 아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짐가방을 보고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어디 가는데? 바다야? 아니면 산? 엄마, 나 강아지도 볼 수 있어? 아들의 눈망울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내 옆에서 하루라도 더 있길 바라면서도 아이를 위해서는 떠나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왜? 엄마 울어? 엄마 아파? 아들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제 볼을 닦아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아이의 온기를 느끼면서 제 속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과 저는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는데 혹시 시댁에서 다시 찾아온 걸까? 아니면 이웃일까? 저는 한 손으로 아들을 꼭 감싸 안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묵직했어요. 조심스럽게 도어 스코프를 들여다봤지만 흐릿한 형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단정한 모습의 할머니였어요.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맨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한민수 사는 건 맞나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이제는 세상에 없는 제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이 낯선 사람. 그러나 낯선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저와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그 순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낯선 얼굴. 하지만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어딘가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의 정체보다도 제 마음속에 넘실거리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더 크게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난 밤,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했거든요. 내가 민석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힘겹게 버텨온 지난 날, 저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고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4살 때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고 온몸에 굳어지는 이상한 증상이 찾아왔다고 해요. 부모님은 황급히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고 결국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와 손의 움직임이 점점 둔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왼손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른 몸을 가진 채로 자라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딸은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느렸지만 걸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출근길마다 저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셨고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엄마, 나는 왜 다리를 절어?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딸은 특별해서 그런 거야. 대신 누구보다 씩씩하고 용감하잖아. 어린 마음에도 저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면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몇몇 아이들은 수군거리곤 했거든요. 그리고 곧 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저기 쩔뚝이 왔다. 저 선봐, 이상하게 생겼어. 너 돌리기 할 수 있어? 아니면 네가 출발하면 우리 다 끝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제 귀에는 또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가 너를 사랑해야 남들도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그래서 저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선생님은 칠판에 문제를 적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볼 친구? 아이들은 하나둘 손을 들었고 저도 조심스럽게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 지연이가 한번 풀어볼까?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힘을 내어 한 걸음씩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분필을 왼손으로 꼭 쥔 채로 칠판에 답을 적었습니다. 제가 적은 정답을 보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맞았어? 잘했어, 지연아. 그 순간 선생님의 따뜻한 칭찬이 저를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세상이 조금 더 넓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벽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친구들이 제 장애에 대해 직접적으로 놀리는 일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지 않고 체육 시간이 되면 제 옆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특별하게 대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윤지라는 아이였어요.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은 친구였죠. 처음에 윤지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그저 인사만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윤지는 저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고 쉬는 시간에는 제 책상을 찾아와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이번 시험 준비했어? 응. 그래도 수학이 좀 어렵더라. 맞아, 나도 그래. 우리 같이 풀어볼래?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윤지는 제 손과 다리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시간에 일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줄넘기를 시켰는데 저는 점프를 하기 힘들어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학생 몇 명이 저를 힐끗거리더니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지현도 해봐야지. 맞아, 너도 뛰어봐. 얼마나 뛰나 보게. 다른 아이들은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들이 제 심장을 콕콕 찔렀어요. 그때 윤지가 제 앞에 나섰습니다. 너희들 뭐야? 줄넘기가 꼭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냥 해보려고 한 건데? 하지 말라는 말은 못 들었어?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윤지라는 친구 덕분에 저는 중학교 생활을 버틸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 전 윤지가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고등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공부가 가장 중요한 곳, 누가 누구와 어울리는지보다는 성적이 중요한 곳. 그 덕에 저는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차별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고 저는 지역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도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되다니. 대학 가면 꼭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엄마, 아빠 감사해요.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동안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웃으며 저를 응원해 주셨는데 그 웃음 뒤에 병마와 싸우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바람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였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지역의 작은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손이 불편하다 보니 키보드를 빠르게 치는 것도 어려웠고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연습했고 동료들에게 묻고 배우며 점점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상사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점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지은 씨 참 성실하네요.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저는 무엇보다 제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신 거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면수 씨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순간 모든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엄마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채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엄마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위해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걸 수습하고 집에 돌아와 어두운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대로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면 어떨까?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먼저 떠난 아버지와 엄마가 바라던 건
제가 끝까지 버티는 거였을 테니까요. 보통의 아이들과 다른 저를 키우며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을 하셨을지. 하지만 두 분은 적어도 제 앞에서는 그런 티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고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버텨내던 어느 날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이 끝난 뒤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쓰고 서 있었는데 그때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젖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급하게 정류장으로 뛰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비를 맞아서 온몸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버스 정류장은 지붕 하나 없이 그냥 푯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이미 쫄딱 젖어 있었지만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는 게 안쓰럽게 느껴져서 조심스럽게 용기를 냈어요. 저기요, 우산 같이 쓰실래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 맞고 있으면 감기 걸리실 거예요. 남자는 머뭇거리더니 결국 제 우산 아래로 들어왔고 직접 우산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버스 기다리세요? 네, 집이 가까워서요. 저도 근처인데 공사장에서 일 마치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버스에 함께 탔고 몇 정거장을 지나 내린 뒤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남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사장 일이 많이 힘들죠.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참 성실하시네요. 전 지연 씨가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가방끈이 짧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저에 비해 지연 씨는 훌륭하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연애 시절 그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걸 이겨내며 버텨왔지만 이런 제가, 남들과 다른 제가 보통의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장애인분들의 모임이나 시설에서 종종 같은 아픔을 지닌 분들끼리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보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은 그 당시에는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입장을 바꿔 비장애인인 내 자식이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다고 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떨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수 씨와의 만남이 꿈만 같았어요. 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나다가 보통의 연인들처럼 마음이 식어 이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미련 없이 이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만남, 그 자체로 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고. 나에게 이런 시간, 내 인생에 잠시나마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고. 언제든 웃으며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만남의 시간이 길어졌고 남편은 진지하게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남편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지만 과연 남편의 가족은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저를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머니를 처음 뵙는 날, 긴장을 감추지 못했어요. 남편의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지연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결혼하고 싶다고요. 저 지연 씨 사랑해요. 넌 정신이 있는 거니? 제 결혼이에요. 그래, 네 결혼이지.
그런데 저 여자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그러겠다는 거야? 엄마, 그렇게 따지기에는 우리 집 상황도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그걸 알면서도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너랑 네 누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집 아가씨를 만나긴커녕 하필이면 더한 집 여자를 만나? 너야말로 정말 왜 그러는 거니 왜? 그렇게 세상 온갖 불행을 혼자 끌어안고 살려고 해. 그래, 먹고 살기 바빠서 너랑 네 누나 공부 많이 못 시킨 거 이 애미 잘못이다. 그치만 사지 멀쩡하게 낳아서 이날 이때까지 온갖 고생을 하면서 키웠는데 이게 그 보답이니? 애미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꼭 해야겠니? 네 앞에 고생길 가시밭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걸 알면서 내가 등이라도 떠밀어 주길 바라는 거냐? 아가씨,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장애도 있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지연아, 네가 왜 죄송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저는 지연이를 사랑해요.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생길, 가시밭길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요. 말이야 쉽지. 현실을 생각해야지. 너 지금 그거 눈에 콩깍지 씌어서 그래. 망상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어머니가 반대해도 저는 지연이랑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 신우이와 큰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저희는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지역에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연아, 우리 잘 살자. 난 네 손을 평생 잡아줄 거야. 고마워. 나도 열심히 할게. 그렇게 우리는 작은 신혼집에서 행복을 쌓아갔어요.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한 것을 알고 난 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혹시 나처럼 아이가 뇌성마비면 어쩌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뇌성마비의 경우 유전될 확률이 낮다고 했지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지연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기 건강할 거야. 남편이 매일같이 안심을 시켜주었지만 저는 쉽사리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었고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아는 건강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이요? 네,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남편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기 건강하대. 다행이야. 그렇게 저는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행복했어요. 그 작은 손, 따뜻한 온기, 조그마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민석이 잘 키우자. 그래, 건강하게 잘 키우자. 아들이 태어난 뒤 저와 남편의 삶은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한층 더 책임감이 강해졌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가면서 여보, 민석이랑 잘 있어. 오늘도 화이팅! 하고 씩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설 때마다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고 저는 집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간간히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남편과 아들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감사했어요. 남편은 나중에 우리 민석이 공부도 시키고 좋은 곳에 데려가려면 아빠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늘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석이는 쑥쑥 자랐어요.
4살 무렵부터는 아빠의 퇴근 시간이 되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 품에 안겼고 남편은 힘든 하루를 마친 뒤에도 민석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장난을 쳤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꼭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아들이 좋아하는 블록 장난감을 함께 맞추기도 했어요. 남편은 민석이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과 뛰어놀면서도 다정하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라고요.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애틋하게 아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우리 민석이 이제 학교도 다니고 얼마나 기특해. 진짜 벌써 이렇게 컸다니까? 그러게. 벌써 8살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앞으로도 이렇게 쑥쑥 클 거야. 우리 민석이 학교 생활 재미있어? 응, 근데 가끔 형들이 막 놀려. 놀려? 왜? 엄마가 걷는 게 이상하대. 근데 그렇게 놀리는 거 나쁜 거야. 그치, 아빠? 남편은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겉모습이 어떤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사람인 게 중요하지. 아빠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가진 게 없었어. 하지만 성실하게 살았고 너무 착하고 훌륭한 네 엄마를 만나서 민석이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 돼. 남편은 언제나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민석이가 힘들어할 때면 묵묵히 들어주었고 고민이 있을 땐 함께 방법을 찾아주었어요. 그런 남편이 있기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남편은 일터에서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녀올게 하고 집을 나섰는데 몇 시간 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다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난 뒤였어요. 사고는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디면서 그대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구급차를 불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한 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멀쩡했던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다니. 여보, 제발 일어나, 여보. 남편의 손을 잡고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부터 제 마음은 지옥이 되었어요. 남편이 없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문득 남편이 눈을 뜨고 아무 일도 아니라며 평소처럼 웃어줄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제대로 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남편만은 제대로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은 많지 않았었어요. 남편의 동료 몇 명과 몇몇 지인들 뿐이었죠. 시댁에도 연락을 했지만 결국 시누이만 왔습니다. 내 동생, 이렇게 된 거 다 네 탓이야. 넌 처음부터 민수랑 결혼하면 안 됐어.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알아? 너만 없었어도, 너만 안 만났어도 우리 민수가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 매일같이 그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 불쌍한 내 동생. 시누이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이 제 곁을 떠난 슬픔 가운데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어냈거든요. 죄책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몸이 불편한 내가 10살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 다음날 고아원에 보내야 해서 아들을 껴안고 우는 중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여기 한민수 사는 곳 맞나요? 한 할머니가 남편 이름을 부른 순간 우리 모자 인생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맨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 계셨는데 한눈에 보아도 연세가 꽤 있으셨고 어딘가 오랜 세월을 버텨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한민수 씨가 사는 집이 맞나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분명 모르는 분인데 남편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도대체 누구실까? 남편과 어떤 인연이 있는 분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저희 남편을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잠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쪽이 민수 청년의 아내 되는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민수 씨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은혜라니, 남편이 할머니에게 어떤 일을 했던 걸까?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오시겠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손님께 마땅히 드릴 것이 없어서 물 한 잔을 내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마신 뒤 천천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아마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민수 총각이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인데 결혼을 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건가요? 네, 맞아요. 결혼하고 저희는 살던 곳에서 멀리 이사를 왔고 여기서도 집을 몇 차례 옮겨 다녔어요. 그랬군요. 그 당시 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건설 현장 근처에 있는 작은 밥집이었는데 힘든 노동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싸고 푸짐하게 밥을 주었답니다. 당신 남편도 우리 식당에 자주 들러 밥을 먹었어요.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늘 성실했던 남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밝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때 한민수 씨는 참 착한 청년이었어요. 밥을 먹으러 올 때마다 저에게 인사도 잘하고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거든요. 힘들어 보일 때면 반찬을 하나라도 더 얹어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보이던 청년이었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정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그런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자주 밥을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그게 인연이 될 줄은 나도 몰랐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난 기억을 떠올리듯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조용히 할머니의 입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할머니께서 남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한민수 씨가 퇴근 후 밥을 먹으러 왔던 날이었죠. 그날따라 나는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는데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니까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손님도 다 돌아가고 혼자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쓰러졌던 거예요. 만약 한민수 씨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그대로 쓰러져 누구도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 순간 가게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민수 씨가 가게에 들어오면서 바로 저를 발견한 거예요.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죠. 정신을 차려보니 그 사람이 저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당황했지만 냉정하게 행동했을 남편. 평소에도 침착했던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당연히 손을 내밀었겠지.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남편의 행동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한민수 씨가 저를 흔들면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하면서요. 그러면서 119에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부축했어요. 눈을 감지 말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계속 말하면서요. 나중에 병원에 도착한 후에야 알았어요. 내가 심각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었던 거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죠. 정말 한민수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태어난 후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민수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으면서 그냥 넘기더라고요. 남편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절대 남 앞에서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한민수 씨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마침 거기 있었을 뿐이라고. 너무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너무 고마워서 뭐든 보답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사코 거절을 하던 민수 청년이 그런 말을 했었죠. 할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남편이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도와주세요라고. 10년도 지났지만 나는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때 정말 가벼운 농담처럼 말했겠지만 이렇게 세월이 흘러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니, 남편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너무나 황망하게 떠났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흐린 눈동자가 먼 곳을 바라보듯 흔들리고 있었는데 남편과의 인연을 떠올리는 듯한 그 표정 속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한민수 씨에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한 채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네요. 처음에는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여력이 없었죠. 또 어느 순간부터 민수 청년이 우리 가게에 들르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늘 마음 한편에는 한민수 씨 생각이 있었어요. 건설 쪽 손님들을 보면 한민수 씨가 떠오르고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났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한민수 씨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보답해야 한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건설 현장 사고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문득 한민수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연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예전에 한민수 씨가 일했던 그 회사를 찾아가 봤죠. 남편이 일하던 회사요? 그 회사라기보다는 용역으로 여러 일자리를 주는 곳이잖아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라도 알아볼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웬걸 막상 찾아가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들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현장 인부 한 명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분이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셨나요? 그럼요. 한민수 씨랑 같이 밥 먹으러 자주 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인부가 아니라 현장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민수 씨를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는데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자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민수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얼마 전 한민수 씨의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그러지 뭡니까. 그럼 내가 텔레비전에서 본 그 뉴스가 난 그게 한민수 씨의 사고 소식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그 사람으로부터 한민수 씨의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찾으러 온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손을 꼭 쥐었는데 손끝이 떨리는 듯 보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민수 씨가 그렇게 떠난 걸 알았을 때 이제라도 그의 가족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민수 씨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남편을 기억하고 우리를 찾아와 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군요. 네,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사람을 통해서 또 최근까지 민수 씨랑 일했던 사람들한테 묻고 물어서 어렵게 찾아왔는데 내가 무작정 찾아와서 놀랐다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서요. 한민수 씨가 나한테 남긴 마지막 말, 언젠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도와달라는 그 말, 이제 그걸 실천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왔어요. 그 은혜를 이제 갚으려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렇게까지 따뜻한 인연을 남겼다는 것도, 그리고 그 인연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도요. 그러나 저는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끝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몹쓸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울먹이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도 저희는 빠듯하게 살았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가진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몸이 불편한 제가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막막했어요. 정말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처럼 앞날이 하나도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말을 하려니 숨이 차올랐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시댁과 인연을 끊었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싫어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는 걸 끝까지 반대했었거든요. 장례식장에 시누이가 오긴 했지만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며 다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 저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라도 배굴지 않게 하려면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랑 있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만 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도 아이가 천진하게 여행 가는 줄 알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저는 몸을 웅크리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죄책감과 무력감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떠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 아들을 포기하려고 했었다는 죄책감. 저는 정말 최악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구나. 많이 외로웠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할머니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안아준 게, 엄마 같은 분의 품에 안긴 게 몇 년 만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한민수 씨한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제 걱정 말아요. 내가 민수 씨 아내랑 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남편이 오래전 할머니를 구한 것은 맞지만 저는 한민수 씨가 나한테 했던 말, 그 말을 이제 지키려는 거야. 할머니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모았고 또 일할 사람도 많아. 체인점도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를 이 지역에 열 생각이야. 내가 도울 테니까 그 식당을 운영하면 돼요. 저요? 하지만 저는 요리를 못하는데요. 걱정 말아요. 음식을 만드는 주방 아주머니랑 직원을 다 구해줄 거야. 애기 엄마는 손님 응대하고 카운터에서 계산만 하면 돼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내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하는 삶을 운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기회를 주시려고 했어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난 한민수 씨를 믿었어. 그리고 한민수 씨가 사랑한 사람도 믿어. 믿고 말고.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의 진심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원들과 함께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제 곁에 둘 수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저는 식당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끓고 밥이 지어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고 있었고 저는 카운터에서 정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층에는 가게, 그리고 2층 집에는 저와 아들이 살고 있거든요. 엄마, 나 다녀올게요. 가방을 맨 아들이 식당에 들러 씩씩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가방끈을 한 번 더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조심해서 가야 해.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는 거야? 네, 알겠어요. 엄마, 나중에 맛있는 거 해줘. 저는 아들의 볼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는 거 해줄게. 아들은 신이 나서 뛰어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년 전만 해도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에는 손님들이 북적였어요. 단골 손님들은 저를 보며 인사했고 직원들도 손발을 맞추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저는 할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가게 잘 되고 있지? 네, 덕분이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니라 한민수 씨 덕분이지. 그 사람의 착한 마음이 결국 돌아와서 지연 씨를 도운 거야. 남편이 떠난 게 끝이 아니었네요. 남편이 남긴 따뜻한 마음이 결국 저와 아들을 지켜준 거잖아요. 그래. 지연 씨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면 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식당을 둘러보았어요.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 이곳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